자, 그러면 LED의 동영상 강의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오늘부터 살펴볼 내용은 그 LED의 여러 종류의 LED 소자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 몇 가지 예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갈륨 아르세닉 포스파이드, 즉 갈륨 아르세나이드와 갈륨 포스파이드의 혼합물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잠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다이아그램을 가보시면요, 여기 갈륨 포스파이드가 있습니다. 갈륨 포스파이드가 있고 여기 갈륨 아르세나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우리가 얼마든지 이 갈륨 아르세나이드라는 물질과 갈륨 포스파이드라는 물질을 적절히 뭐 30%, 70%, 50%, 50% 이런 식으로 섞어서 갈륨 아르세닉 포스파이드라는 반도체 물질을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유의할 점이 여기까지는 점선으로 실선으로 표현되어 있고, 요 약 50% 영역을 지나면서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의미는 여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요 실선으로 표현된 지역은 여기까지의 혼합물 반도체는 디렉트 밴드 갭, 즉, 요 사이에 혼합된 반도체는 디렉트 밴드 갭을 갖게 되고요. 갈륨 포스파이드에 가까운, 즉, 포스포러스의 농도가 높은 혼합물 반도체의 경우는 인다이렉트 밴드 갭을 갖게 됩니다. 점선의 의미는 바로 요 영역의 혼합물 반도체는 인다이렉트 밴드 갭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요 정도의 물질, 요 정도의 혼합물 반도체 물질을 사용한다면 빨간색, 웨드 형태, 그리고 아직 디렉트 밴드 갭이죠. 그래서 발광 효율도 좋고, 또 우리가 빨간색 계열의 그런 LED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갈륨 아르세닉 포스파이드 계열의 LED가 어떻게 보면 LED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Y가 0.45, 즉 45%의 포스포러스가 들어간 이 갈륨 아르세닉 포스파이드 물질이 약 630나노미터 파장으로는 빛의 파장입니다. 그리고 색깔로 보면 레드 계열의 만일 포스포러스의 농도를 0으로 한다. 그러면 순수하게 갈륨 아르세나이드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발생하는 빛의 파장은 870나노미터 인프라레드 적외선 계열이 됩니다. 여러분들 시중에 그 빨간색 LED 많이 싸구려, 뭐 하나에 뭐 몇백 원도 안 되죠. 그런 LED가 대부분 이런 갈륨 아르세닉 포스파이드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LED 재료, 물론 얘기하기 전에 이 갈륨 아르세닉 포스파이드 재료의 기판은 뭘 사용하겠습니까? 다시 레티스 매칭을 자, 요 사이에 생겨나는 물질이고요. 따라서 가장 적합한 기판은 갈륨 아르세나이드가 될 겁니다. 갈륨 아르세나이드가 뭐 비교적 저렴하고 양질의 그런
기판으로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LED 소자의 재료를 보시면 칼륨 포스파이드입니다. 다시 왔다 갔다 하는데 다시 한번 가봅시다. 칼륨 포스파이드라는 재료는 기본적으로 인다이렉트 밴드의 물질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격자상수는 뭐 한 5.4행스럼 살짝 넘게 되고요. 보시면 밴드갭이 한 2 일렉트론 볼트를 살짝 넘는데 색깔이 레드에서 옐로우에 걸쳐 있는 그런 색깔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갈륨 포스파이드 물질에다가 우리가 질소를 도핑하게 돼요. 그 질소가 도핑되어 있는 갈륨 포스파이드 LED인데요. 이런 물질은 나이트로젠이 일종의 도너 스테이트, 상당히 딥레벨인 도너 스테이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리콤비네이션을 일으킬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논 레디에이티브한 리콤비네이션에서 떨어집니다. 쭉 떨어지다가 여기에서 전자가 홀과 재결합을 하게. 그럴 때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는 아까 2 일렉트론 볼트보다 살짝 작게 돼요. 밴드갭이. 그렇게 되면 다시 가봅시다. 원래 갈륨 포스파이드는 약간 레드에서 옐로우 근처에 색깔을 낸다 그랬죠. 근데 이것이 밴드갭이 살짝 나이트로젠을 도핑하게 되면 색깔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밴드갭이 작아지게 되니까 빨간색, 또 나이트로젠을 도핑 안 하게 되면 거의 노란색, 이런 소위 레드에서 옐로우 사이에 이런 색깔을 내게 됩니다. 물론 이 갈륨 포스파이드도 기판은 갈륨 아세나이드를 사용하게 되죠. 따라서 옐로우라든지 오렌지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불순물들 섞게 되는데요. 갈륨 포스파이드 물질에 불순물의 그 스테이트가 여기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 옐로우, 오렌지, 그린 등의 이런 LED 소자들을 다양한 색깔의 소자들을 이런 갈륨 포스파이드 물질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 갈륨 포스파이드 계열의 물질들은 인다이렉트 밴드입니다. 그래서 효율이 매우 낮은 LED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이런 다양한 색깔을 원할 때는 널리 사용되는 그런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블루 계열의 사실 그 이제 LED가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의 관심은 과연 RGB를 구현할 수 있느냐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레드나 그린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방법대로 구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블루가 문제였죠. 블루 이미션은 밴드갭이 커야 됩니다. 이 블루 이미션을 우리가 만들 수만 있다면 레드, 그린, 블루 이 빛의 3원색 아닙니까? 빛의 3원색을 우리가 구현하면 컬러 디스플레이가 가능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직도 뭐 실현되고 있지 않지만 LED에서 발생한 레드, 그린, 블루를 이용한 컬러 디스플레이를 하자는 노력들이 쭉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이제 블루 LED를 만드는 거였죠. 사실 이 블루 LED는 이런 컬러 디스플레이로부터 출발을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거를 이제 조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지금 현재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약 인듐 50%, 갈륨 50% 섞여 있는 인듐 갈륨 나이트라이드 라는 물질을 이용하게 되면 약 밴드갭이 2.7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고요. 이러면 블루 이미션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이전에는 이제 고전적인 방법이죠. 어떻게 블루 이미션을 만들었냐면 실리콘 카바이드를 사용했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의 밴드갭은 약 3일렉트론 볼트 내격에 맞다면 이 정도 됩니다. 굉장히 너무 크죠. 블루 이미션보다는 거의 UV 이미션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여기다가 알루미늄이라는 불순물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럼 알루미늄은 억셉터를 만들어요. 그래서 원래 3일렉트론 볼트보다 이 억셉터 스테이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작은 에너지에서 리콤비네이션을 일으키게 되면 블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실리콘 카바이드에 알루미늄을 도핑한 이런 물질을 블루 이미션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놈이 인다이렉트 밴드갭 물질이고요. 따라서 발광 효율이 매우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들어서 블루 이미션의 이제 전반적인 흐름은 당연히 지라물 계열의 반도체, 갈륨 나이트라이드라든지 인디움 갈륨 나이트라이드 계열의 물질로 바뀐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강의 노트의 슬라이드는 지금 내가 언급한 여러 종류의 다양한 물질을 통해서 다른 색깔을 내는 다양한 LED 재료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갈륨 아르세닉 포스파이드 이 물질을 사용하면 우리가 레드 주로 이게 빨간색 LED로 많이 사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갈륨 포스파이드에 어떤 나이트로젠과 같은 불순물을 도핑하게 되면 옐로우라든지 오렌지 뭐 이런 색깔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리콘 카바이드에 알루미늄을 도핑하게 되면 우리가 블루 이미션이 가능하다고 그랬고요. 이거에 대한 최근의 대안으로 인디움 갈륨 나이트라이드라는 물질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떠나기 전에 우리가 LED의 효율에 대해서 efficiency, LED의 효율이 얼마냐? 효율에는 이제 두 가지 효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 효율, external efficiency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LED의 효율은 바로 이 external efficiency를 얘기합니다. LED의 효율이 뭐 30%다, 40%다. 아직도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LED 회사들, 이노텍이나 삼성에서 만드는 효율이 일본의 뭐 니찌아 같은 이런 회사에 살짝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효율이라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경쟁 요소 중에 하나가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외에는 내부 효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인터널 이피션시. 인터널 이피션시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외부 효율이라고 또는 그냥 효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 표현되어 있는 이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LED에 포워드 바이어스를 건드리죠. P-N 타입이라면 이쪽에 포지티브하게, N형 쪽에 네거티브하게 전압을 인가합니다. 보통 우리가 조명의 LED 같은 경우는 뭐 5V에서 10V 사이에 이렇게 우리가 전압을 인가하게 되고요. 직류 전압입니다. 그러면 포워드 바이어스를 거니까 여기 전류가 흐르겠죠. 따라서 이 LED에서 소모되는 파워란 이게 전기적인 파워입니다. V 곱하기 I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이 LED에 공급해준 전기적인 에너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 얻는 것은 빛이죠. 그래서 빛의 파워. 실질적으로 우리가 측정한 빛의 파워가, 그래서 전기적인 우리가 공급해준 파워가 100W다. 근데 실제
우리가 측정한 빛의 파워가 30W다. 그러면 30% 효율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칩에서는 그래서 PN 정션 이 칩에서는 이걸 우리가 내부 효율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60%의 효율을 가질 수 있어요. 여기 전기적으로 우리가 100W를 집었는데 실제 여기서 발산한 빛은 60W가 발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발산한 빛 중에 일부분은 다시 재흡수가 일어나고요. 또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일부분은 전반사의 문제 때문에 반사가 일어나서 공기 중에 계면해서 다시 이 칩 내에 다시 내부로 들어가는, 소위 탈출을 못하는 거죠. 탈출 효율이 문제가 되는데요. 등등 여러 가지 요인에서 이 액티브 영역에서 빛은 발산을 했지만 60%가 그 중에 또 상당 부분은 탈출을 못한다든지 다시 재흡수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원인으로 로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부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30W밖에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외부 효율이란 실제 우리가 느끼는 효율입니다. 그래서 이 external efficiency를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효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헤테로정션 LED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우리가 LED는 PN 정션으로 구성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냥 PN 정션이라고 얘기할 때는 P타입 물질과 N타입 물질의 이 반도체 물질이 동일한 물질이라는 생각을 해왔던 겁니다. 이런 정션을, 이런 접합을 우리가 호모 정션이라고 부르죠. 동일한 물질, 단지 도핑만 다른 P타입과 N타입으로 구성된 이런 PN 정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PN 정션은 몇 가지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P-사이드가 얇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호모정션 얘기를 하면서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이 여기 기판이 있고요. 여기 이건 N타입입니다. 그 다음에 N 플러스를 만들고 P타입을 만든다고 했어요. 자, 우리를 의도적으로 이제 로도핑을 한다 그랬죠. 여기서 많은 빛들이 발생하도록 의도적으로 유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 P타입을 또 일부러 얇게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두껍게 되면 빛이 여기 발생하더라도 빛이 탈출하는 과정 중에 다시 중간에 재흡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깊은 지역에서 발생한 포톤은 표면으로 탈출하기 이전에 그냥 흡수가 일어나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가능한 한 P타입은 얇게 만들어서 여기서 발생한 빛들이 쉽사리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 이렇게 P사이드를 내로하게 만들다 보니 이 표면에는 언제나 표면이라는 것은 디펙트의 온상입니다. 많은 본드들이 결합선이 깨져 있고요. 무수히 많은 결함들이 존재하는 게 표면입니다. 근데 이 표면에 결함이 많다는 것은 여기 어마어마하게 많은 non-radiative recombination center. 디펙트는 소위 이런 디펙트의 보고죠. 그래서 이렇게 발생한 일렉트론과 홀 페어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디펙트에서 재결합이 논 레디에이티브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생깁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런 디펙트 때문에 여러 가지 캐리어들이 트랩된다든지 이런 손실이 발생하게 되죠. 자, 이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 효율을 빛의 아웃풋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예요.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우리가 얇게 만들었지만 또 두 번째 문제는 재흡수가 그래도 또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얇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MOCBD나 이런 걸 성장하게 되면 어느 정도 두께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걸 우리가 가능한 한 작은 볼륨에서 빛이 발생하게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빛들이 다시 재흡수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호모정션 형태의 PN 접합은 뭐 출발은 이렇게 출발할 수도 있었겠지만 인해 효율의 문제 때문에 결국 헤테로정션 LED로 변모하게 됩니다. 헤테로정션이란 P타입 물질과 N타입 물질이 상이한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상이한 물질이라는 것은 이 두 개 사이의 밴드갭이 다르다는 거죠. 이런 밴드갭이 다른 두 개의 물질을 최소한 이용해서 이 종의 물질을 사용해서 우리가 PN정션을 만들게 되면 이걸 헤테로정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보시는 이 구조가 이제 대표적인 헤테로정션 LED의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두 개가 합쳐서 P타입이죠. 그 다음에 여기 N타입 물질이 있습니다. 네, 지금 가운데 P타입 갈륨 아세나이드 영역, 요게 이제 빛이 실제 발생하는 액티브 영역입니다. 갈륨 아세나이드는 밴드갭이 약 1.4 일렉트론 볼트니까 파장이 저번에 한번 계산해 봤죠. 정확히 뭐 여기에 이제 대입을 하면요 1.4 일렉트론 볼트 하면 약 860나노미터 이 근방일 거고요. IR 영역대입니다. 그래서 IR LED에 해당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요 샌드위치처럼 양쪽에 알루미늄 갈륨 아세나이드라는 훨씬 밴드갭이 큰 물질로 둘러싸여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벤 다이그램을 그려보시면요. 여기가 갈륨 아세나이드입니다. 밴드갭이 1.4 일렉트론 볼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N타입의 알루미늄 갈륨 아세나이드, 밴드갭이 지금 2 일렉트론 볼트죠. 그 다음에 P타입 알루미늄 갈륨 아세나이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포워드 바이스를 걸게 되면요. 일렉트론이 N타입에서 P타입으로 인젝션 되게 됩니다. 홀도 P타입에서 N타입으로 인젝션이 돼요. 그런데 이 경우 이 전자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전자가 이렇게 P타입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가 밴드갭이 큰 물질이 존재하게 됩니다. 알루미늄 갈륨 아세나이드 밴드갭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컨덕션 밴드에 오프셋이 생겨나요. 이 델타 EC를 우리가 컨덕션 밴드 오프셋이라고 부릅니다. 컨덕션 밴드의 일종의 차이죠.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종의 에너지 장벽이 생겨나요. 그래서 일렉트론이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도 이 에너지 장벽, 약 0.6 일렉트론 볼트 정도에 해당하는 에너지 장벽에 맞춰서 전자들이 여기에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에 밀집되게 됩니다. 반면에 P타입 쪽에서 넘어온 홀들과 재결합을 여기서 집중적으로 일으키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리컴비네이션이 일어나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기존의 호모 정션에서는 요 발광하는 요 P타입 영역이 표면부 근처에 놓여 있었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많은 디펙트들 때문에 여기에 논 레디에이티브한 리컴비네이션이 많이 조장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헤테로 정션에는 일종의 전자들, 재결합하는 전자들을 이 밴드갭이 작은 갈륨 아세나이드 물질에 가둬놓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 물론 요 상이한 두 개의 물질 사이에 계면이 많이 문제가 많다면, 디펙트가 많다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에피텍처 성장을 잘 한다면, 여기에 뭐 계면에, 특히 알루미늄 갈륨 아세나이드와 갈륨 아세나이드는, 저번에 얘기했지만, 알루미늄 아세나이드와 갈륨 아세나이드의 격자 상수는 거의 같아요. 그래서 거의 레티스 매칭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뭐 MOCVD로 성장하든, MD로 성장하든, 아주 양질의, 단결정 에피텍셜 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궤면에서의 어떤 결합 문제는 일단 배제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요 첫 번째 제기됐던 요 문제들을 우리가 배제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방막 형태로 우리가 갈륨 아세나이드 P타입을 형성하는 경우보다 이렇게 얇은 샌드위치 형태의 이런 그 헤테로정션의 액티브 형 레이어를 만들게 되면 훨씬 좁은 영역에서 우리가 리콤비네이션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호모정션의 LED에 비해서 헤테로정션의 LED가 훨씬 높은 효율을 갖게 되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LED는 소위 이종 접합, 헤테로정션 LED 구조를 갖게 됩니다. 자, 다음은 LED에서 발생하는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입니다. 스펙트럼이란 간략히 얘기한다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갈륨 아세나이드 LED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때 발생하는 파장은 뭐 860나노미터다. 그러면 우리가 스펙트럼을 그려볼 수 있죠. 이게 빛의 강도가 되겠죠. 인텐시티. 그 다음에 X축을 우리가 발생하는 빛의 파장이라고 하면 860나노미터 에서만 빛이 이렇게 단색광이 이렇게 출현하는 것을 기대하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 LED로부터 발생하는 빛의 파장은 이런 범위를 갖는다는 거죠. 델타 람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스펙트럼을 갖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뒤에 얘기하게 될 레이저 다이오드 경우는 이 스펙트럼이 훨씬 좁죠.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거의 델타 펑션에 가까운, 거의 진짜 진정한 단색광에 가까운, 그렇지만 어느 정도 LED에서도 델타 람다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LED에 비해서는 훨씬 미미하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LED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LED란 이 밴 다이그램을 보시면 이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와 밸런스 밴드에 있는 홀이 재결합을 할 때 이때 발생하는 빛이 빛의 포톤, 이게 밴드갭에 해당하는 에너지죠. 만일 리콤비네이션이 전적으로 이 컨덕션 밴드의 전자들이 다 여기에 몰려 있고 홀도 다 여기에 몰려 있다면 이런 860나노미터에서만 빛이 발생을 하겠죠. 근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론 전자란 컨덕션 밴드, 여기 컨덕션 밴드에 무수히 많은 에너지 스테이트들이 존재하는데 당연히 전자들은 낮은 에너지부터 채우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전자들은 가장 바닥 에너지부터 채우겠지만 더 채우고 채울 수 없으면 그 다음에 높은 에너지 스테이트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많은 전자들은 이 바닥 근처에 모여 있겠지만 일부 전자들은 어쩔 수 없이 높은 에너지 스테이트에 자기 위치를 점유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거를 여러분들 물리전자에서 배웠죠. 우리가 density of state라는 것이 이렇게 루트의 미래에서 density of state란 density of state 펑션이라고 부르죠. 그 에너지 준위에 전자가 점유할 수 있는 스테이트, 상태가 도대체 몇 개가 있느냐는 얘기를 함수죠. 에너지와 density of state 펑션은 루트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스테이트가 존재해요. 반면에 페르미 펑션이라는 게 존재하죠. 페르미 펑션이라는 게 페르미 펑션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요 지점에서 확률이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의 실제 농도란 어떤 에너지 중에 전자의 농도란 요 density of state 펑션과 페르미 펑션의 고분을 해가지고 따라서 요 페르미 펑션과 density of state 펑션의 곱한 함수가 바로 요런 커브가 될 겁니다. 요게 실제 이제 전자들의 밀도를 N2를 표현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밸런스 밴드의 홀의 농도도 유사하게 표현됩니다. 보시면 우리가 예측했듯이 상당히 많은 전자들은 거의 컨덕션 밴드 바닥 에너지 근처에 몰려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가장 맥시멈 전자 농도가 나타나는 게 컨덕션 밴드로부터 약 2분의 1 KT. 여기서 KT란 서멀 에너지에 해당하고 상온에서 0.0259 일렉트론 볼트. 여러분 잘 있죠? 이 정도 아주 미세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의 바닥 근처에 전자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자들이 완전한 EC, 컨덕션 밴드 미니멈에 몰려 있지는 않고요. 살짝 최대값은 2분의 1 KT 떨어진 지역에 몰려 있어요. 그 분포를 갖고 있습니다. 밸런스 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스펙트럼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빛의 에너지, 포톤의 에너지와 인텐시티를 빛의 인텐시티를 플롯해 보면 여기가 밴드갭에 해당하는 포톤 에너지죠. 사실 여기서 빛이 다 나와야 되는데 실제 살짝 그거보다 큰 빛에서 여기가 2분의 1 KT고 여기가 2분의 1 KT니까 약 KT 정도 벗어난 지역에서 더 높은 에너지 영역에서 최대의 빛의 인텐시티가 얻어지고요. 이런 스펙트럼이 얻어지게 됩니다. 요건 이제 빛의 인텐시티와 프리퀀시 또는 포톤의 에너지와의 관계식이고요. C는 U 람다니까 빛의 파장은 프리퀀시의 역수에 비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엔 X축을 빛이 발산하는 빛의 파장 대 빛의 인텐시티를 플롯하면 뭐 이런 뒤집혀있는 꼴의 형태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요 음화만큼의 델타 람다가 발생한다는 거죠. 요 델타 람다는 아까 말했듯이 요 델타 Hν 요게 약 2분의 1 KT 더하기 2분의 1 KT 하니까 약 KT 정도 해당하는 즉 실제 벗어나 있고요. 이러한 그 현상 때문에 우리가 LED는 완벽한 물론 단색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이상적인 단색광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LED의 또 추가적인 좀 재미있는 특성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요. 여기 뭐 지금 보면 655 나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관련 갈륨 아르세닉 포스파이드 계열의 LED가 이런 레드 계열의 빛을 발산시킨다고 했는데요. 자, 650 나노미터 근방에서 빛을 발산시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중심축 파장이 되겠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대부분의 LED는 스펙트럼 특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때 발생하는 델타 람다가 약 20나노 근방. 사실 이 정도면 상당히 큰 겁니다.
이거를 이제 포톤의 에너지로 환산해 보면 약 2.7KT, 약 3KT에 해당하죠. 이런 3KT, 서머 에너지의 3KT에 해당하는 에너지의 편차가 결국은 파장의 편차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소위 LED의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RB 특성부터 살펴봅시다. 기본적으로 LED는 PN 정션입니다. PN 정션이고요. 먼저 PN 정션의 RB 특성은 잘 알고 있죠. 이쪽이 포워드 바이스라면 리버스 바이스 쪽에는 전류가 거의 안 흐르고요. 포워드 바이스 쪽 가면 이렇게 지수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도식적인 그림이고요. 실제 여러분들 측정해 보시면 측정 그래프는 이렇게 느껴지기보다는 다시 지워봅시다. 실제 RB를 여러분들이 측정해보면 거의 전류가 안 흐르다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가 이제 소위 턴온 볼티지라고 합니다. 전류가 거의 안 흐르는 듯 하다가 그래서 0.7V다. 0.7V에서 갑자기 전류가 흐르기 시작해요. 물론 이럴 때 빛이 집중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90도 돌려놓은 그림이 바로 이거고요. 그래서 포워드 바이어스를 쭉 증가시킬 때 소위 턴온 볼티지에 해당하면 이때부터 급격히 전류가 흐르는 듯한 그런 전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전압을 증가시키면 전류도 증가하죠. 자, 그래서 전류가 쭉, 이번에는 X축이 전류가 되겠고요. Y축은 발산하는 빛의 강도입니다. 라이트 인텐시티인데요. 당연히 더 많은 전류가 흐르면 더 많은 일렉트론과 홀 페어가 액티브형에 쏟아지게 되고요. 당연히 리콤비네이션도 많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포톤도 더 많이 발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전류가 증가되면, 즉 우리가 가해준 바이어스가 증가됨에 따라 전류가 증가되면 빛의 강도는 처음에는 선형적으로 증가해요. 하지만 너무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제 빛의 강도는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고 거의 포화 상태로 도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소위 그 하이파워 LED의 한계죠. 여러분들 굉장히 큰 파워의 LED를 만들고 싶단 말이죠. 그러려면 뭐 단순한 방법은 굉장히 큰 강도를 갖는 여러분들의 LED, 뭐 아주 특별한 목적으로 굉장히 큰 빛의 강도를 갖는 LED를 만들고 싶은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떤 뭐 야외 환경에서 어떤 조명용을 만든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데요. 그런 하이파워 LED의 경우 이런 문제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건 드룹 현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전류가 증가시키면 파워가 선형적으로 늘어지면 우리가 높은 파워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증가한 파워에 비해서 더 이상 빛의 강도가 잘 증가하지 않는 현상이죠. 그러면 우리가 전기적인 에너지는 계속 증가시켜 주는데 빛의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따라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급된 전기적인 에너지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열로 가는 거죠. 그래서 LED가 굉장히 뜨거워만지고 빛이 밝게 빛나지 않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현상은 어디에 기인하냐면 하이레벨 인젝션이라는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겠지만 소위 하이레벨 인젝션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잠깐 살펴볼게요.
자, 이 PN 정션이 있습니다. 이거 P타입이고 N타입이라고 합시다. 여기 포워드 바이스로 가게 되면 일렉트론이 이쪽으로 인젝션하고 홀은 반대로 인젝션 되죠. 자,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인젝션 된 우선 홀에 대한 얘기는 잠깐 얘기해드리고 일렉트론에만 포커스 합시다. 일렉트론은 N사이드에서는 머저리티 캐리어였어요. 저희가 이제 대다수 캐리어이기 때문에 하지만 포워드 바이스가 걸게 되면 P타입으로 인젝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전자의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되지 않습니까? P사이드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작은 농도, 이게 P사이드에서의 전자의 평형 농도라고 합시다. 이건 요 정도의 농도가 평형 농도예요. 그런데 실제 굉장히 높은 농도로 인젝션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만큼의 과잉 캐리어가 생겨나고요. 뿐만이 아니라 이 주위에는 전부 일렉트론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홀들로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이내에 리콤비네이션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농도가 서서히 줄어들면서 평형 농도에 근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요 거리를 우리가 전자의 디퓨전 랭스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죠. 바로 요 지역에서 이제 리콤비네이션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너무 바이어스를 많이 걸게 되면 이제 쏟아져 들어오는 전자가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하이 레벨 인젝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넘어온 전자는 이 P형 사이드에서, P 사이드에서 마이너리티 캐리어였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일렉트론 주위에 홀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쉽사리 리컴바인 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전자가 너무 많이 넘어오다 보니 이제 이 P사이드의 일렉트론이 오히려 머저리티 캐리어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넘어온 일렉트론 주위에 일렉트론들로 둘러싸이게 돼요. 말이 P사이드지 여기에 전자들이 보글보글하게 들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넘어온 과잉의 전자들은 홀과 만나서 재결합을 해야 되는데 주위에 홀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리콤비네이션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PN 정션의 IV 커브에서도 보시면요, 이렇게 지수적으로 증가하다가 나중에 살짝 눕게 돼요. 죄송합니다. 원래는 이상적으로는 지수적으로 증가해야 되죠. 디퓨전 커런트는. 그런데 실제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바로 이런 현상을 우리가 하이 레벨 인젝션이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현상이 이제 주도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다른 원인도 있지만. 자,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전압을 증가시켜서 전류를 증가시킨다 한들 리콤비네이션이 효과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하이 레벨 인젝션이 바로 이런 드룹 이펙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손님이 찾아와서 잠깐 끊겼는데요. 자, 그럼 다음 얘기는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연습 문제는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포톤의 에너지예요. 그리고 빛의 강도면 이런 스펙트럼을 반발했죠. 델타 H는 포톤 에너지에 스펙트럼이 생긴다는데 이 델타 H가 약 3kT 정도라고 가정을 할 때 이것을 실제 이제 우리가 스펙트럼은 빛의 파장에 대한 인텐시티로 플롯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관심이 있죠.
요 3KT, 포톤 에너지가 3KT 정도, 만약에 간격이 생긴다면, 델타 람다는 얼마가 생기느냐. 이걸 한번 찾아보라는 거죠. 지우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파장은, 이 람다는 광속이고요. 따라서, 람다는 광속을 람다로 나눈 거죠. 프리컷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분부분자의 플랑크 상태를 곱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포톤 에너지죠. 그래서 HC 나누기 포톤의 에너지가 됩니다. 양변을 포톤 에너지로 미분을 해봅시다. 그러면 분모니까 이렇게 되죠. 따라서 D 람다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뭐 델타의 개념으로 바꾼다면 델타 람다는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포톤 에너지는 람다분의 hc죠. 이걸 다시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런 관계식을 얻게 됩니다. 델타 E는 3KT라고 주어졌고요.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델타 람다를 각 파장격에서 구해볼 수 있는데요. 약 870 나노대, 이것도 IR이죠. 이거 다 IR입니다. 파이 인프라레드. 이 파장이 길어질수록 델타 람다는 증가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람다 제곱이 비례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두 번째 연습 문제를 봅시다. 자, 이번에는 갈륨 아세나이드의 밴드갭은 1.42 일렉트론 볼트, 정확히 말하면 이렇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상온에서의 얘기입니다. 실제 이 밴드갭이란 물론 거의 변하지 않는 값이지만 살짝 온도의 함수예요. 일반적으로 온도가 증가되면 물체는 조금 더 컨덕티브해집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밴드갭이 줄어듭니다. 즉 온도가 증가되면 밴드갭이 살짝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이제 그 효과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LED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사실 LED가 뜨거워집니다. 그 얘기는 LED 소자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밴드갭이 살짝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포톤의 에너지가 살짝 감소할 거고요. 밴드갭이 줄어드니까. 따라서 파장은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스펙트럼을 보면요. 상온에서는 이렇게 발산하던 게 오래 쓰다 보면 파장이 살짝 장파장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게 많이 이동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LED 소자의 열 방출이 잘 되도록 원활하게 해야겠죠. 자, 그런데 한번 이 온도 증가에 따라 파장이 얼마만큼 이동하는지는 한번 계산해 보자는 겁니다. 당연히 조건은 뭐냐면 절대 온도에 따른 밴드갭의 변화가 약 1도당 4.5 곱하기 10의 4승. 굉장히 작죠. 1켈빈, 절대 온도가 1도 변함에 따라 밴드갭이 이만큼 감소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만일 10도씨 정도 온도 편차가 생기면 만약 증가한다면 파장은 얼마만큼 변하겠냐는 겁니다. 자, 이 경우도 역시 람다는 광속 나누기 진동 쓰고요. 분모 분자의 플랑크 상식 곱하면 이게 바로 포톤의 에너지입니다. 2분의 hc를 쓸 수 있고요. 분모 분자를 이번에는 온도로 미분해 보면, 자, 여기는 먼저 요 값을 에너지에 대해서 먼저 미분해주고 에너지를 온도로 미분해주는 그런 방식을 취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hc분의 2제곱이 됐고 d 밴드갭 나누기 dt가 되네요. 자, 요 값이 주어져 있었죠. 요 값이 이제 문제에서 마이너스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고 주어졌고요. 나머지 값들은 또 마찬가지로 2는 hc 나누기 람다입니다. 그래서 이 값은 여기에 대입을 하게 되고요. 플랑크 상수와 강속은 상수니까 우리가 이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온도 변화에 따른 발산하는 빛의 파장의 변화의 비율은 1도당 약 0.277 나노미터 정도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K 정도, 10도 정도 온도가 변하게 되면 약 2.8 나노 정도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밴드갭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실제 파장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 LED는 지금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중요한 어플리케이션 하나가 바로 파이버 커뮤니케이션, 옵티컬 파이버. 우리 그 옵티컬 파이버 공부할 때 광통신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여기가 이제 발신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렉트릭한 이런 시그널을 소위 소스라고 부르는 장치를 통해서 이 전기적인 신호를 빛의 신호로 바꾸게 됩니다. 이 발산한 빛의 신호가 옵티컬 파이버를 통해서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수신처에서는 이 수집된 빛의 신호를 다시 포토 디텍터를 이용해서 전기적인 신호로 받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사용하는 요 빛의 광원, 광원부에 사용되는 소자로서 LED와 우리가 뒤에 살펴볼 레이저 다이오드 이 두 가지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LED 역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LED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비교적 익숙할 기판이 있고요. 에피 레이어를 쭉 형성시킵니다. 그러면 빛이 물론 모든 방향으로 발생을 하겠지만 우리가 빛을 수신하는 쪽은 탑 사이드 쪽에서 수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Surface Emitting LE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빛을 이렇게 탑 사이드에서 수집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 빛이 물론 일루도 발생하죠.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빛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차단시키고 아래쪽도 차단시키고 이쪽으로만 빛이 발생시키도록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에지 이미팅 LED라고 합니다. 뭐 둘 다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어떤 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응용 분야에 적합하냐에 따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그 광통신용 LED와 옵티컬 파이버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커플링하느냐의 이제 실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버러스 타입이라는 것은 실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서피스 이미팅 LED죠. 그래서 여기 이제 기판이 있고요. 에피층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여기가 이제 빛을 발산시키는 액티브 영역이라고 하면 이제 패시베이션 층이 존재하겠죠. 패시베이션 층을 열어주고요. 그래서 빛이 위로 발산하게 됩니다. 여기에 옵티컬 파이버를 위에 이렇게 배치를 시키고 여기에 에폭시를 일종의 수지죠. 에폭시 레진을 이용해서 이렇게 결합을 시킨 이런 구조를 우리가 버러스 타입이라고 합니다. 실제 상품으로 이렇게 이제 결합되어 있는 옵티컬 파이버에 LED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이런 제품으로 이제 판매를 하게 됩니다. 또 다른 타입은 이제 마이크로 렌즈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소위 그 NA 개구수의 문제인데요. 이렇게 빛이 모든 방향으로 발산하기 때문에 실제 모든 옵티컬 파이버는 개구수가 존재한다고 그랬고요. 억셉턴스 앵글이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필요 이상의 각도로 진입한 빛들은 옵티컬 파이버로 진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잘 전파되지도 못하고요. 따라서 이 가능한 한 빛들이 우리가 억셉턴스 앵글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렌즈를 씁니다. 렌즈라 봐야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요만한 그 비드죠. 아주 작은 미세한 글래스 알갱이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심는 겁니다. 사전에 붙여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마찬가지로 에폭시로 이렇게 붙여주겠죠. 그래서 파이버로 연결을 하게 되면 빛들이 굴절 현상에 의해서 가능한 한 작은 각도로 파이버 내에 유도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이런 타입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동영상 강의의 마지막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제 광통신에 사용되는 에지 이미팅 LED의 한 실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봅시다. 먼저 광통신에 사용되고자 하면 우리가 이 광통신에 가장 적합한 반영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1.3 마이크로미터 또는 1.5 마이크로미터. 이 근방에 빛들이 다 IR 대역인데요. 이런 대역의 빛이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 기억나죠? 여기가 어테뉴에이션이고요. 여기가 파장이라고 하면 이런 레티스 업소업션이 존재하고 스캐터링이 존재합니다. 여기 이제 두 개의 OHP이 존재해서 실제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가 바로 1.3 마이크로, 여기가 1.5 마이크로. 그래서 1.3 마이크로와 1.5 마이크로 대역에서 가장 어테뉴에이션이 작고 잘 전파되는 그런 빛의 파장인데요. 이런 그 fine thread, 굉장히 장파장의 IR이 필요한데요. 이런 장파장의 빛에 적합한 물질이 아주 밴드 길이 작은, 여기 보시면 인듐 갈륨 아세나이드 영역입니다. 이게 바로 빛을 발생시키는 액티브 영역입니다. 약 인듐이 53% 정도 되고요. 밴드갭으로 보시면 약 0.8 일렉트론 볼트, 파장으로 보시면 거의 1.5 마이크로미터,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경파장의 IR을 만들 수 있는 LED입니다. 자, 그런데 레티스 매칭이 중요합니다. 레티스 매칭. 고품질의 인듐 갈륨 아세나이드. 여기 52%, 갈륨이 52%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듐 53%, 갈륨 47%, 이런 인게스 물질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위치한 재료인데요. 이 물질은 갈륨 아세나이드와 인듐 아세나이드의 믹스처, 혼합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갈륨 아세나이드를 47%, 인듐 아세나이드를 53% 섞이면 바로 이 물질이 나오는데요. 이 물질은 절묘하게도 인듐 포스파이드와 정확히 레티스 매칭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그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판을 인듐 포스파이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인듐 포스파이드 역시 널리 사용되는 단결점 기판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 인듐 포스파이드 기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헤테로 정션을 만들려면 이 밴드갭이 작은 인듐 갈륨 아세나이드 물질 양쪽에 밴드갭의 큰 물질, 어떤 물질이어도 밴드갭이 큰 물질로 샌드위치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주위에 밴드갭의 큰 물질을 둘러싸게 되는데요. 그게 여기 보시면 인듐 갈륨 아세닉 포스파이드입니다. 요거 밴드갭이 0.8 일렉트론보다 큰 1 일렉트론 볼트가 돼요. 이 물질은 요 인듐 포스파이드라는 물질과 인듐 갈륨 아세나이드라는 물질 사이에 또 혼합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실제 요 사용되는 인듐 갈륨 아세닉 포스파이드 물질은 요 정도 여기 한 8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된다면요. 요 정도 위치하게 되는데요. 인듐 포스파이드와 인듐 갈륨 아세나이드를 요 정도의 비율로 섞어서 만든 물질이 되게 됩니다. 밴드갭은 크고요. 역시 레티스 매칭을 하게 됩니다. 인듐 포스파이드나 인듐 갈륨 아세나이드와 정확히 거의 같은 격자 상승을 갖게 돼요. 그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양질의 에피텍슐 레이어를 성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3%짜리 인듐 갈륨 아세나이드를, 이게 지금 N타입입니다. 레이어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인듐 갈륨 아세닉 포스파이드라는 물질, 여기는 N 플러스고 여기는 P 플러스로 이렇게 둘러싸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N타입이기 때문에 기판도 N타입입니다. 그래서 위아래는 PN 정션이 형성돼요. 자, 그 다음에 얘기 안 된 부분이 이렇게 밴드급이 큰 둘러싸고 있는 이 물질들을 우리가 confining layer라고 부릅니다. 액티브 영역을 구속시킨다 그래서 confining layer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confining layer, P 플러스 confining layer 위에 이거보다 또 밴드갭이 크고 굉장히 하이 도핑되어 있는 인듐 포스파이드를 다시 또 성장시켜줍니다. 이 영역이죠. 자, 이거는 우리가 클래딩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요 클래딩 레이어의 역할은 요 위에 이제 우리가 메탈 콘택, 위아래로 메탈 콘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좀 까만 게 이제 여기 N형 쪽에 메탈 콘택이고요. N 플러스 쪽에. 또 여기 스트라이프 형태로 생긴, 여기는 이제 빛이 발산돼야 되기 때문에 메탈을 다 증착해 놓으면 빛이 발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스트라이프, 이건 좀 다른 이유에서 이렇게 스트라이프 형태를 만드는데요. 이렇게 막대기 형태로, 줄무늬 형태로 메탈을 콘택시킵니다. 그러면 위아래로 메탈 콘택이 되는데 이게 오미 콘택이 돼야 돼요. 좋은 오미 콘택이 되기 위해서
인디움 갈륨 아르세닉 포스파이드는 좋은 오미 컨택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인디움 포스파이드라는 물질을 한 번 더 하이도핑되어 있는 물질을 위에 도포하게 됩니다. 이런 물질을 우리가 이제 클래딩 레이어라고 부르죠. 자, 구조를 보시면 그래서 정리해보면 우리가 N타입의 빛을 발생시키는 약 1.5 마이크로베어의 빛을 발생시키는 인디움 갈륨 아르세나이드 액티브층이 존재하고요. 그 위아래로 밴드갭이 1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는 인디움 갈륨 아르세닉 포스파이드 P층과 N층이 둘러싸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인디움 포스파이드 기판입니다. N+로. 그래서 이게 클래딩 역할을 해요. 좋은 오미 콘택을 만들도록 이것도 역시 그런 작용을 하게 되고요. 위에도 역시 좋은 오미 콘택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P+ 인디움 포스파이드 층을 성장시켜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MOCVD로 쭉 이렇게 성장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는 요 빨간 층이 이제 패시베이션입니다. 이 디바이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절연막,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같은 이런 유전체를 위에 도포하게 되죠. 그리고 이 부분을 열어줘서 이런 스트라이프 형태, 위에는 스트라이프 형태의 전극을 만들어줍니다. 아래쪽에는 전 영역의 백사이드 컨택을 만들어주고요. 자, 그리고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어줍니다. 여기가 P타입이니까 여기가 포지티브하게, 여기가 네거티브하게 이렇게 바이어스를 걸게 되면요. 여기를 스트라이프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는 일렉트릭 필드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바이어스가 걸리는 영역은 액티브 영역 중에 이 영역만 빛이 발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도 패시베이션이 덮여 있고요. 아래쪽에는 메탈로 덮여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빛이 발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요 에지 방향으로, 사이드 방향으로 빛이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에지 이미팅, 아까 저번에 말했던 에지 이미팅 LED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빛이 이렇게 이쪽에서 관찰이 되겠죠. 자, 이렇게 에지 이미팅 LED를 이용해서 여기에 렌즈를 단다든지 또는 막대 형태의 렌즈를 달고 옵티컬 파이버를 연결하는 이런 광통신 시스템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LED에 대한 전반 얘기를 마무리 짓고요. 연휴죠. 여러분들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날 많이 효도하시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오프라인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